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막말이 민주당 내에서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은 징계를 내렸지만 의미 있는 징계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막말을 경계하고 나섰는데 이 암컷이라는 발언을 했던 당사자 최강욱 전 의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뭐가 잘못됐는데 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논란을 의식한 듯 말과 행동을 주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동과 말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을 직접 언급하거나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공개 회의에서 직접 사과했던 홍익표 원내대표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원내대표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내에선 최 전 의원을 두둔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당원 게시판엔 해당 행위자들은 징계하지 못하면서 최 전 의원이 만만하냐, 발언의 맥락을 봐야 한다는 등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최 전 의원을 감쌌습니다. 떼어서 동물 농장에 나온 그 상황들을 설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왜 욕을 못합니까?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네, 최강욱 전 의원 여성 비하 논란이 불거진 지 5일째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첫 비상징계 조치라는 것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최고위원회 열어서 거기서 바로 징계 내린 거예요. 그런데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유 왜일까요? 자, 그 이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논란의 당사자. 지금 당사자는 사과를 안 해요.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들 연락도 안 닿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연락을 하고 있는데 안 닿는데요. 이 황운하 의원이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예. 오늘로 예정돼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북콘서트 사회도 맡기로 공지까지 했는데 예. 이 역시 결국은 취소가 됐습니다. 어허. 말씀드린 대로 기자들과의 접촉도 일절 피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어제 사실은 이 국회 앞에서 최 전 의원이랑 그 야권의 뭐 인사를 봤다 이런 목격담이 좀 들리기도 했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지도부와 접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도부 쪽에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현재까지도 두문불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자, 막말의 당사자가 이렇게 잠적해버리자 뭐 이재명 대표의 대응을 두고도 좀 더 강하게 질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미흡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주의해달라고 경고는 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누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교만하다 또는 폭주한다, 일방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도록 정말로 몸가짐, 마음가짐, 행동과 말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강욱 의원은 친명 중에서도 아주 강성으로 알려졌던 인물이죠. 물론 지금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만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저런 애매한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일관성도 없고 비겁합니다. 정권에 대해서는 뭐 작은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과하게 정말 과하다고 볼 정도로 가열차게 비판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최강욱 의원 관련해서는 뭐 본인을 지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름조차 얘기하지 않고 저렇게 빠지잖아요. 기자들이 물어봐도 동문서답을 하거나 질문에 즉답을 안 하고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그런 태도를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께서 듣고 싶어하는 것은 최강욱 의원이라는 주체를 명시를 하고 무슨 잘못을 했고 그래서 당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 얘기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닐 텐데 며칠 시간을 끄는 것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걸 보면 아직도 이재명 대표는 최강욱 전 의원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느끼지 못하고 있고 설령 느낀다 하더라도 개딸들을 의식해서 전혀 징계를 더 과하게 하거나 뭔가 추가적으로 입장 표명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밖에는 판단이 안 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뭐 당연히 너무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박원순 시장 때부터 2차 가해 여성 혐오 논란이 있었고 그때도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가지고 그 고질적인 병폐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거를 끊어내려는 제대로 된 조치가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사실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건 이미 피선거권을 박탈한 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분 다 토크 콘서트 뭐 이런 데 다 참여하시면서 민주당원으로서 행동하셨잖아요. 예. 피선거권 박탈된 이후에도. 그러니까 제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거는 아무런 뭐 부담이 가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자기 잘못으로 파산한 사람이 빚이 100억이나 100억 500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 제재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민주당 차원에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국민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는 그냥 외면하고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만 좀 귀 기울이는 거 아닌가. 지금 이게 진영이 너무 나뉘다 보니까 모 의원이 뭐 음주운전했다, 뭐 성범죄 저질렀다, 기사가 일단 익명으로 나오면은 진영에서는 이거 어느 당인지 확인하고 댓글 다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거든요. 근데 당 내에서는 친명이냐 비명이냐 가지고서 지금 비판 수위도 조절하고 징계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볼 법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구를 서초로 옮겼잖아요. 예. 이분은 중도층에 이 표를 구애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상식적인 발언을 해요. 어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역구 힘들게 도는데 한마디로 말아먹냐 이렇게 상식적인 발언을 해요. 예. 근데 친명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천만 받으면 좀 쉽게 당선되는 곳이거나 뭐 철험해거나 이러면 또 그냥 이거에 대해서 마저도 뭐 그다지 잘못이다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진영에서 기대 가지고 내가 쉽게 정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서 상식마저도 좌우된다. 이게 지금 상식과 벗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못 세우고 있는 거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서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민주연구원에 있는 분은 어떤 생각일까요? 야, 이 징계가요, 과한 것 아닙니까? 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인데요. 조중동 프레임에 갇혀서 민주당은 매번 이렇게 세게 우리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지 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자기 검열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에서도 이걸 왜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질문 드리기 전에 짧게요. 이게 조중동 프레임입니까? 아니 저것도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국민적 공분이 일어가지고 이건 그냥 상식이다라는 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 네. 프레임이라는 얘기 정치권에서는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개념도 모르고. 누가 이거에 대해서 거대한 흐름이 있고 맥락이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딱 들었을 때 부적절하잖아요. 이거는 누군가가 뭐 살인범죄 저질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와닿는 얘기인데 프레임까지 하고 누가 얘기하는지까지 찾아가면서 이걸 언급을 해야 되나 과연. 저거는 상식과 벗어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요, 사실 지난번에 강서에서 구청장 선거 이긴 뒤에 기세가 올랐다가 지금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 있는 민주당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여성을 비하하거든요. 유권자의 절반을 비하한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정치하신 분들은 이거 현실적으로 어떻게 느끼십니까? 참 많이 난감하죠. 예, 오늘 아침에 지금 제 이름이 계속 금명되고 있는데 저 상식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예. 예, 이거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이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 편이냐 아니냐 이거를 기준에 놓고 지금 하고 있다. 저런 자세가 과연 무엇에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 저런 강성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자꾸 저런 발언을 하시고 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물론 저도 이제 공천을 뭐 앞두고 이제 눈치를 봐야 될 그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절체절명의 과제는 총선 승리인데 저런 미온적인 태도,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저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총선에 승리할 수 있을까?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예. 자, 이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요 며칠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에 야당 여성 의원들이 일제히 침묵했다는 비판 기사가 있었죠.
여성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의 채팅방에서 설전이 막 벌어졌었어요. 이게 잘한 거냐 아닌 거냐. 조중동 프레임 이거 사실 여기서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민영배 의원이 처음 제기했던 겁니다. 이게 다 조중동 프레임이다. 그래서 뭐 입장문도 거의 등 떠밀리듯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현명하다. 이 여성들이 현명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조선일보 8면 보시겠습니다. 자, 암컷 침묵 야당 여성위원회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을 위한 현명한 처신이다. 지금 여성 의원들까지 민주당 내부에서 들고 나왔으면 야, 이거 문제가 더 컸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전형적인 80년대 운동권 논리죠. 4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그때는 엄혹한 시절이었다고 저도 봐요. 그래서 학생운동을 하는 분들이 절대적 약자였죠. 시위만 하면은 경찰에 끌려가고 뭐 그러던 시절이었으니까 그 소위 말해서 본인들의 조직을 보유하기 위한 논리가 철저하게 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밖으로는 절대로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고 본인들의 논리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그런 전략인데 그 이후로 40년이 지금 흘렀는데 똑같은 인식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지금 삼선까지 하고 있는데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4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일반인이 겪었어야 했던 어떤 경험, 학습 이런 거 없이 정치권에만 대학 졸업 이후로 정치권에만 있다가 삼선되고 원내대표하고 이런 분의 중책을 맡고 있는 입에서 저 얘기가 나왔다. 민주당의 현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최고위원 회의거든요. 저 최고위원들 7명 중에 여성 최고위원이 꽤 많지 않나요? 예, 한 4명 정도 되거든요. 고민정, 서영교, 서은숙 이렇게 포함해서 4명의 여성 최고위원들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모두 이제 마찬가지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었습니다. 여성 의원들이 침묵할 때 지도부 최고위원들도 같이 침묵을 했던 건데요. 뭐 이에 대해선 여러 설명이 나오긴 합니다. 이제 여성위원장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여성위원장이 이재정 의원인데 여성위원장이 지도부에 먼저 이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지도부가 앞장서서 입장을 먼저 좀 표명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 여성위가 내기 전에 지도부가 좀 먼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 지도부 소속 여성 최고위원들은 그 건의에 대해서 그 요청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개별적으로 먼저 입장을 낼 수는 없었다. 이런 지금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지도부가 전체 입장에 나와야 돼서 개인적으로 저렇게 혼자 얘기하는 최고위원 회의 때마다 마이크 주거든요. 발언권 있는데 그때는 얘기 못한다. 예, 각자 개별 발언이 있었지만 그런 모종의 이제 물밑 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키느라고 얘기를 하지 못했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 내로남불 비판을 받는 지점은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과거에는 여당 의원들의 성추행 논란이 있었다거나 뭐 서지현 검사가 미투 논란을 벌였을 때에는 앞장서서 먼저 기자회견장을 찾아서 공개 입장문을 직접 발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대비 이제 민주당 당내 내부 이런 성추문 문제, 예를 들어 발언 논란, 여성 비하 논란 이런 것들이 벌어지니까 이틀가량이나 시간을 벌면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지금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이렇게 여성 의원들조차 소극적이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걸까? 자,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는 워낙 제가 좋아하는 선배고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기도 했던 사이라서 결정하는 게 정말 괴롭긴 했지만 그래도 국민들 앞에서 온정주의로부터 벗어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첫날 당일날부터도 여성위원회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지도부한테 요구를 했고,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 의원이었더라면 입장을 내는 게 맞을 텐데 저는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재정치하자고 입장 하나 내서 그거는 저는 별로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아서. 글쎄요,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딱 한마디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걸까요? 자, 당원 게시판을 보시면 알 겁니다. 왜 이렇게 아무도 용기 내서 말을 못하는지. 자, 당원 게시판에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저는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동물 지칭할 때 암놈, 순놈이라고 해야지 여성님, 남성님으로 하나? 전체 맥락 보고 얘기해라. 또 최강욱 의원, 왜 바른말 하는 분들 징계를 하느냐?
조국, 추미애, 김남국 버리고 이제 최강욱까지 버릴 겁니까? 지금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런 반응. 예. 그러니까 민주당 예. 민주당 그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분들한테 맞춰줘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 저분들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이제 커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다들 비판을 하지만 실제 그 당에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라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아예 그냥 대놓고 게시판에 저 정도까지 얘기를 할 정도의 분위기라면은 어떠한 다른 의견을 아마 입에 낼 수도 없고, 고민정 의원도 보세요. 고민정 의원 최고위원이잖아요. 최고위원인데도 눈치를 저렇게 보면서 라디오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배인데 제가 정말 우리가 온정주의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눈물을 머금고 그런 결정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들한테 잘못했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하긴 했는데 제가 사실 사정이 있었으니까 좀 봐주세요라고 저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알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정치인이 특히나 국회의원 정도 되면 스스로가 헌법기관이라는 거 굉장히 내세우잖아요.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 한다고 평소에 소신으로서 얘기하다가 이럴 때는 자신의 양심을 개딸과 당에 의탁을 해요. 자기는 스스로 소신 발언 못 하나요? SNS에 그렇게 맨날 자기 의견 냈던 분들이 이렇게 친북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는 누가 보기에도 개딸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배지에 대해서 지장이 있을 만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겠다,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성 정치인, 특히나 민주당에서는 여성 운동에서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한 분들이 국회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지지를 가지고 그 경력으로 국회에 들어가셨는데 여성을 외면한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죠. 이거는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그 미국의 여성학자 벨 훅스 같은 경우에 예. 미국에서 구조적으로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유색 여성 그리고 이제 빈곤층 여성들이 자매애로 페미니스트로 하나로 묶였었는데 예. 결국은 미국의 백인 상류층 여성의 페미니즘에 대한 그 커리어 쌓는 데는 이용만 당했다. 그 사람들은 페미니스트 운동을 했기 때문에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별로 정치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본인들은 그렇죠. 거기에 그냥 불쏘시개 역할만 해주고 우린 그럼 결국 이용당했고, 권력의 맛을 본 그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여성에 대해서도 외면했는데, 그 구조가 지금 똑같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 배지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지금 남인순 의원이나 이런 자기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했던 분들 지금 정치권 들어가니까 박원순 사태 때 피해 호소인 이러면서 2차 가해하고, 박원순 사태에 대해서는 정보를 오히려 빼돌려가지고 박원순 시장한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았는데 해명 못하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도망다니고, 지금 페미니즘 입에 올렸던 분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근데 이게 지금 또 반복되고 있어요. 예. 저분들은 여성을 앞으로 입에 올리면서 정치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여성도 여성이지만 이 강성 지지층 실제로 저 위상식 청장님도 무슨 얘기할 때 강성 지지층 신경 쓰이십니까? 쓰입니다. 아까 남영희 우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기 검열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인이라면 자기 원칙과 소신, 양심을 그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야당의 가장 큰 소명일지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때는 거침없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오히려 내부 지지층,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는 굉장히 그걸 의식한다 이 말이죠. 저는 이게 과연 옳으냐 이렇게 뭐 질문하지 않을 수 없고, 물론 이제 강성 팬덤, 강성 지지층이 생긴 거에는 이제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고, 왜냐하면 정부 여당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도 따라서 비례해서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격렬한 에너지를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그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군중심리라는 일종의 군중심리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워낙 충동적이고 감성적이고 즉흥적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떨 때는 굉장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데, 저는 당 지도부에서 조금 어떻게 가이드를 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 당 지도부에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그런 질문을 하는 기자들에게 오히려 아니 이런 질문 왜 자꾸 하는데 나한테 지금 이런 반응 보인 분도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 함께 보시죠. 네, 최강욱 의원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비상징계 내리셨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요거 뭐 의원님에 대해서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외곽에서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그래도 안건 논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옆에서 그래도 같이 웃으면서 박수치고 동조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드릴 말씀 없으니까 가세요. 이번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있으실까요?
기자가 그때 북콘서트에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 얘기 나왔을 때 암컷 얘기했을 때 내가 암컷들 비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암컷들 비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라는 말이 더 사실은 논란이거든요. 그 암컷은 바로 여성입니다. 여성을 일반화. 내가 여성 비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암컷 비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더 근데 그때 옆에서 박수를 치고 같이 웃었거든요. 그 왜 그랬어요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인 거예요? 지금 화면 보신 게 그제의 모습인데요. 논란이 아주 불거진 직후에는 저렇게 언론인들의 질문을 피하면서 자리를 피했는데 어제는 이제 작정한 듯이 이제 민 의원이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동물농장 안에서는 그 말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허. 이 발언을 한 직후가 아니라 며칠 뒤에 이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은 본인과 김용민 의원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으면 그 자리 직후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당시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또 심하게는 정부의 행정 전산망 문제를 덮는데 이 일이 도움이 된 셈이다 이런 말까지 보탰는데요. 이 앞서서 민 의원은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발맞출 일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부를 향한 음모론을 꺼내든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최 전 의원 발언을 옹호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동조를 한 의혹에 대해서 당시 상황 그 발언에 대해서 동조를 했다 이런 문제로 당 지도부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도부에서는 그에 대한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최강욱 말을 뭐 잘했다고 옹호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였으면 그 자리에서 난리를 누군가 했을 텐데 자, 그런데 이게 결국은 나랑 김용민 의원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 북콘서트에서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지난번에 뭐 탈당 논란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지금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저분은 원래 저러신 분인가 싶어요. 그때 꼼수 탈당 때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저분이 복당하는 거에 대해서 꾸정물 튀기는 거 뒤집어 쓰는 느낌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반감을 표했을 정도로 잘못된 행동을 했었는데 본인은 탈당의 정치 이러면서 막 책도 내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저분이 위장 탈당했던 거는 위헌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걸어다니는 위헌 그 자체예요. 근데도 지금 저거에 대해서도 어떤 프레임에 의해서 나를 공격한다 이런 정치 문제로 하는데 그 자리에서 난리가 안 났던 거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정신이 하나같이 왜 저렇게 오염돼 있냐라고 공통되게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잠시만요. 뭐 오염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왜 저렇게 지금 일치돼 있냐. 그 상태 자체가 누구 하나 지적하지 못하는 저 동조돼 있는 상태가 굉장히 잘못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를 무슨 스스로에 대한 면죄부처럼 거론하는 것도 문제고 조중동 프레임 거론하는데 모든 언론사에서 다 상식에서 비판을 해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뭐 사람 되긴 틀렸다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뭐 조중동 프레임대로 얘기하는 분인가요? 그런 거 아닌데도 상식과 벗어난 걸로 저렇게 하시면 국민들로부터 너무 멀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국민의 눈높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 지금 이 논란 이후에 여론조사를 봤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4개 기관의 공동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국민의힘의 뭐 원희룡 장관 얘기, 한동훈 장관 얘기 뭐 효과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빠지고 있어요. 지금 총선 앞두고 많은 뭐 혁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물론 7%포인트라는 게 뭐 오차범위 안에 있고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추세는 벌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청년 비하 현수막 때문에 여성 비하 막말 때문에 지역 민심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누구한테 손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심각하죠. 저희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저희들이 잘해서 이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실망이 그대로 표심으로 나타난 것인데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실현을 하고 국민들의 이제 법 감정에 맞지 않은 저런 실책을 계속 하게 된다면은 세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어쨌든 외견상으로는 국민의힘은 뭐 혁신위를 꾸려가지고 중진 험지 출마 또 거기다가 이준석 그다음에 한동훈, 원희룡 이런 분들이 등장하면서 이 차례로 이슈를 생산해가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희 민주당 쪽은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뭐 조용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물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국민들은 일단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저는 심각한 모습이라고 보고 앞으로 계속 겸손하게 통합하면서 혁신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잠깐만요. 좀 아까 저희들 녹취로 들었었잖아요. 그 남영희 부원장. 그분이 지금 반응을 냈다고요? 예, 이게 어제 그 20일 날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발언 때문에 당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입장을 방금 이제 SNS를 통해서 올렸습니다. 말은 이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제 사려 깊게 판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한다고 했는데 이제 오늘 오전에 홍영표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당 지도부에서도 그러니까 당 바뀌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설령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일지라도 해당 행위성 발언을 한 논란의 소지를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총장이 구두 경고를 내리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네, 부원장이 직접 내가 사퇴하겠다. 예, 자진해서 먼저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자, 아까 그 발언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유튜브지만 이른바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유감인데요. 조중동 프레임에 갇혀서 민주당은 매번 이렇게 세게 우리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지 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자기 검열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에서도 이걸 왜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물론 지금 그래서 저 발언의 논란에 책임을 지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자, 최강욱이 던진 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 아니,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좀 최강욱 전 의원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라고 한마디 했다면 이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결이 이렇게까지 커지는 거예요, 문제가. 자, 이쯤 되니까 민주당에서 그 사람 있잖아. 지난번에 특히 현수막. 정치는 모르겠고 그 현수막 문구 때문에 막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 말은 있잖아. 말은 누가 잘하느냐. 전문가가 있습니다. 민주당에 그 사람을 영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랑 가끔 전화통화하는 사이예요. 왜 저한테 안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나올 때 왜 저한테 한 번쯤 의견을 묻지 않을까요? 진짜 잘 모르겠으면 홀드해놨다가 우리가 상의 좀 하고 나중에 알려줄게요 라고 하고 홀드하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면 제가 몰래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홀드라는 게 뭐냐면 저 문구 나가기, 정치는 모르겠고 저 문구 나가기 전에 나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다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지. 손혜원 전 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더민주 이 글귀, 카피, 이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만든 거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손혜원 전 의원이 됐었고, 목포에 지금 출마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열심히 정치를 하시려고는 한다고 합니다만, 어찌됐든 과연 이 상황에서 손혜원 구원투수가 효과를 발휘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분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브랜드 네이밍은 잘 하시는 분이에요. 당명도 더불어민주당 저분이 한 거 맞고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제품들의 이름을 많이 만든 분이긴 한데 그 브랜드 네이밍하고 정치 캠페인 영역에서의 능력하고 연관성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김남국 의원 사태 있을 때 저분이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김남국을 꼭 다시 국회로 보내겠다. 내가 김남국과 함께 당을 만들어서 내가 밀겠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김남국 의원 이제 민주당 사람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인데 손혜원 의원은 그 이후로도 민주당을 굉장히 비판을 했었어요. 왜 김남국 의원 제명하려고 하냐 이러면서 그러던 분이 민주당에 들어가서 민주당을 도와주려고 한다? 그럼 민주당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손혜원 의원 스스로 본인이 안 들어가서 민주당이 저렇게 되고 있다 생각하신다면 저희로서는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계속 박수를 받고 있었다가 계속 박수 칠 때 뭔가 노래도 나오고 박수 칠 때 움직임이 나와야 사람들이 기뻐하고 더 반응이 좋은데 박수 계속 치고 있는데 등장인물이 없어요. 그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자, 혁신위는 영남 중진 의원들, 친윤계들 향해서 불출마하세요, 험지출마하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반응이 미지근해요. 인유한 위원장, 심기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자 서울신문 오면 보시겠습니다.
자, 중진, 친윤 희생해달라는 얘기에 무응답하고 있어요. 이 무응답에 인요한 위원장 다음 주에 당의 최후 통첩에 나선답니다. 출범 한 달을 맞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가 지도부 중진, 친윤들 불출마, 험지 출마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공식 요구한다는 겁니다. 야, 지금 혁신위 분위기 어떤 거예요? 이 혁신이 지금 조기 해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상 이 오늘 오전 뒤숭숭한 분위기는 맞는데 이 오늘 오전에 일부 또 혁신위원들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상황이 좀 어수선해 보이긴 합니다. 이 무엇보다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 문제를 놓고 지도부 등에서 제대로 받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점, 이 문제를 놓고 혁신위원 내부에서도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그제 지도부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의원들에게 감점을 주겠다. 이런 혁신위 제안을 더 강하게 받겠다. 이런 입장 발표는 했지만 그 이상의 나머지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고 외면하는 분위기였죠. 이 때문에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내주 목요일에 강한 메시지를 더 담아서 최후 통첩을 날리겠다 이런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자 쓴소리부터 듣죠. 자 이상식 위원장님, 지금 혁신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혁신위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지금 외부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계속 중진들이 뻗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 목요일입니까? 목요일까지 무슨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 사퇴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저항하고 뭐 권력에 맞서겠다고 하던 장제원이나 이런 분들이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다른 큰 변동도 없는데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저는 변경할 것으로 보지 않는 거죠. 저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예, 큰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자 인요한 위원장 데드라인을 정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주 목요일이 언젠가 봤더니 이달 말이에요. 11월 30일. 그때까지 변화가 없으면 아주 강한 메시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당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혁신 의원들이 다음 주 목요일 날 회의에서는 좀 아주 강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자, 최후 통첩을 다음 주 목요일 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뭐 하세요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와중에 누구라도 나와서 그럼 저라도 뭐 어떻게 이런 반응이 좀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위에서의 어떤 중진이나 이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 이런 얘기가 보도됐지만 최고위원회에 혁신위 분들이 와서 보고하는 형식, 거기에서는 그 내용이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목요일 저희가 최고위원회 하는 날인데요. 그날 혁신위에서 어느 분이 오셔서 혁신위에서는 이렇게 결의했다라고 정식으로 최고위원회에 그 의사를 전달하는 순간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식화가 됐으니까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적어도 총선을 한 4달 반 정도 남겨놓고 이 상황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희생과 헌신이라는 저희 당의 이번 총선 어떤 정신, 캐치프레이즈, 방향 이것은 완벽하게 설정을 하셨다고 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방향이 설정이 돼 있는데 그럼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왜 반응이 없느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이 결단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생각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심은 섰으나 발표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또 결심은 섰지만 뭔가 대체 후보지 출마할 지역을 본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방향은 이제 바꿀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제 뭔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당에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된 모습들이 하나 둘씩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조금 더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요 얘기부터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맞붙는 상황보다는 예선전 치르는 시기입니다. 당 내에서 내가 공천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민주당에서 최강욱 의원 발언 나왔을 때 누구는 비판하고 또 누구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던 거예요. 당 내부에 예선전 치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공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정치권을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끼리 싸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인유한 위원장 지원군으로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저 충남에 있는 분인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혁신위원장님, 논개가 되세요. 한 가정에서도 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이 부모들, 어른들이 먼저 희생과 헌신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중진들이나 아니면은 좀 더 책임 있는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저는 우선돼야 된다 하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개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끌어안았죠. 끌어안아가지고 자기 몸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최후의 그런 결단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위 이 벼랑 끝에서 서 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 논개가 돼야 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뭐 마지막 최후의 수단까지도 다 각오하고 실제로 그렇게까지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혁신이 들어왔을 때부터 김기현 체제는 혁신위가 무너지면 김기현 체제도 무너진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사실 김기현 체제가 혁신위에서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모순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권위가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혁신위의 최후 통첩도 그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혁신이 조기 해산되면 김기현 체제만 유지되는 것도 어려워지거든요.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 승리에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는데 혁신위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국민의 그 열망하고도 부합을 하거든요. 이걸 외면해놓고 총선에 승리하겠다? 이거는 뭐 뚜껑 열어봐 뻔한 얘기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조기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논개가 되는 게 인유한 위원장의 혁신위도 가능한 얘기고 혁신위가 그렇게 희생하고 인유한 위원장도 지금 자기 출마에 대해서 다 내려놨다고 얘기하잖아요. 내려놓고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 김기현 체제가 그것을 버틸 수 없다. 김기현 체제와 중진들도 논개의 심정으로 다 같이 내려놔라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당에 있으니까 사실 뭐 이게 인유한 위원장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알려지기로는 인유한 위원장이 뭐 서울 서대문 정도 출마 얘기가 있었었어요. 여기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본인이 계속 뉴스의 중심이 되니까 저 출마하려고 그러는 거야? 본인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살까 봐 나 출마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도 논개처럼 나도 희생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논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적어도 정치하기 위한 발판을 삼기 위해서 혁신위원장 하는 건 아니다. 나는 원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적어도 당의 혁신을 위한 본인의 진심을 알아달라 뭐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유한 위원장의 말씀 하나하나가 무게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요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친윤계에서 나오는 반응인데 한국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자, 친윤계에서는 이런 반응 나옵니다. 김기현 체제, 그러니까 지금 체제, 김기현 당대표 체제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혁신위와 한번 정면 충돌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누가 이런 얘기한 겁니까? 그 친윤계 의원으로 꼽히죠. 초선 의원인 이용 의원인데요. 의원총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최근 희생을 강요하고 또 당과 지도부를 흔드는 일이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대위까지도 공공연하게 거론돼야 되는데 이른바 김기현 지도체제가 끝까지 가야 된다. 비대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도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비대위 출범 자체는 당을 분열시킨다. 그러니까 당이 분열된다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희생 정신이 필요한 것이지 이 지도 체제를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누구는 반사이익을 얻는 혁신이 된다면 국민들은 다툼으로만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용 의원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용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윤계로 당연히 분류가 되죠. 근데 누구는 희생을 하고 누구는 반사이익을 얻는 혁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기현 대표는 희생하고 인유한 위원장은 반사이익 얻는 겁니까? 이런 거 되면 국민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 지도부 너무 흔드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흔드는 것 같아요. 이런 반응 나오고 있어요. 야, 요 분위기 지금 김기현 대표는 직접 말 못해요. 근데 지금 초선 의원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 나와요.
예, 저는 이용 의원 정도의 초선 의원이 뭐 그에게 대통령 윤심이 실렸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그러나 윤심을 가장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위치는 있다고 봅니다. 이용 의원의 얘기가 윤 대통령의 마음일 수도 있다? 그렇죠. 윤심이 뭐 대통령이 이용 의원한테 뭘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는 의중을 가장 빨리 짐작할 수 있는 수행하는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은 가장 그런 짐작을 빨리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김기현 체제가 단명할 걸로 봤는데 최근에 이용 의원이 저런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최고위원 몇 명이 선임됐는데 그 김석기 의원 같은 분 그런 분들이 선임되는 데는 저는 김기현 대표의 의중이 작용했다. 결국 의지가 관철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친윤계가 직접 나서기는 뭐하고 조선 의원을 통해서 얘기한 거다 자신들의 입장을.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기현 체제가 오히려 다음 주 돼가지고 만약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사정 변동이 없으면 인유한 체제가 빨리 붕괴될 수도 있고 김기현 체제가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지금까지는 쭉 나가라는 사람들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당사자로 지목되는 뭐 친윤계든 중진들 얘기 입장도 좀 전해드리죠. 당장 다음 주까지, 물론 다음 주까지 나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때까지 뭐가 나오라 뭔가는 얘기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내 지역 포기하겠다? 나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정치했는데 무소속이 아니죠. 당선되기 전에 국회의원 배지 못 달고 정치할 때까지 포함하면 거의 5, 6년 여기서 정치를 했는데 여기를 지금 포기해라? 다음 주까지? 그동안 나를 믿고 따라온 당원들은, 그동안 나를 믿고 따라온 많은 지역민들은 어떡하라고요? 나는 또 어떡하라고요? 이 결정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예,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예를 들어서 본인의 지역구를 떠나서 뭐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간다고 했을 때 이게 단순히 뭐 이사 가는 개념이 아니라 저는 거의 이민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이민과 같은 거다. 그렇죠. 가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뭐 사무실 구하는 것부터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만 같이 쓰는 거지 안 가본 데 가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려운 거고 또 하나는 그동안 정이 들고 또 본인을 지지했었던 그 지역 구민들과의 관계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 관계를 그렇게 단칼에 끌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고 어떤 계기, 어떤 상황이 성숙돼야 이게 되는 거지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말한 거에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따라야 한다. 이걸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드린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향은 설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흐름은 막을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지역구를 옮기는 분도 나올 수 있을 거고 또 출마 자체를 안 하는 분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런 움직임이 이번 주, 다음 주부터는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데 뭐 내가 서울의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를 살까 봐. 네. 지금 서울의 한 지역에서 계속 정치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몇 년 하셨죠? 거기서만 해도 벌써? 5년 됐습니다. 그렇죠. 예. 아직 뭐 여의도에 입성은 안 하셨습니다만 네. 근데 이 지역 지금 그런 분들도 자 여기 떠나라고 하면 떠나시겠어요? 못 가죠. 그게 솔직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하나 더 기왕 질문 드린 김에 드리면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래 그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영남을 떠나면 어디로 갈까? 그래서 수도권 어느 지역을 좀 알아보시는 물밑으로 알아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아요. 제 추측이 혹시 틀릴까요?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들었고 그것을 막 심각하게 그럼 이 지역은 어떻고 저렇고 이게 아니라 그럼 어디를 가야 되느냐 뭐 그런 형식으로 굉장히 당황스럽게 해서 그냥 찾는 수준이지 분석을 막 해서 내가 여기 가면 당선 가능성이 어떻게 해도 지금 이 상황도 아닌 거죠. 그렇죠. 이민 가방 아직 살 시간도 아직 안 돼요. 그렇죠. 그죠? 뭐가 뭔지 모르니까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갈게요 라고 나선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장관입니다. 그동안 언론의 스포트도 많이 받았고 따라서 희생이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큰 힘이 된다며 칭찬한 두 장관이 있죠. 그분들 얘기입니다. 원희룡 장관님께서 전화가 저한테 왔습니다. 이틀 전에. 깊은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해보고 올바른 길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원희룡 장관이나 우리 한 장관님께서는 스스로 좋은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자체가 저희 혁신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분들도 그분을 보고 내려놓고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좀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더욱더 좋을 일이 없겠습니다. 예. 자, 원희룡 장관 지금 너무 큰 힘이 된대요. 더욱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아직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기는 해요. 물론 정치적 발언 절대 안 합니다. 정치적 발언하면 민주당에서 탄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총선과 관련된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해요. 돌려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들어오라. 그리고 1등 공신이 되라. 저는 그래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좀 당에 빨리 와라고 했는데 그 절박성을 한 장관이 좀 깨달아야 된다. 빨리 와서 당 변화에 도움을 주고 그래서 당정 수평적 관계를 만드는 진짜 구국 1등 공신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한테도 1등 공신이 되고. 자, 그럼 한동훈이 들어오면 1등 공신이 되고 당을 바꿀 수 있을까? 양측 얘기 들어보죠.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들어와서 변화를 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변화와 맞물려서 가야 되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거취나 이런 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결국은 시간 뭉개다가 그분들이 기득권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그 지역에 또 나온다라고 하면 한동훈 장관은 그분들 당선시키는 불쏘시개 역할밖에 안 돼요. 에너지를 빨리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께서도 내가 바란 건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에너지가 덜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오호.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혁신을 해가면서 우리도 혁신하니까 새로운 에너지인 한동훈 장관께서 오십시오.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고 아하. 한동훈 장관 보고 험지 나가라, 비례대표 후순위 나가라. 이건 그냥 완전 자기 욕심이죠. 나도 희생하고 우리도 희생하고 선당후사하고 총선 승리 위해서 필요한 한동훈 장관도 오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당 내에서도 그런 발언하시는 분들은 나도 이렇게 내려놓고 다른 정진도 내가 권유하고 있고 이런 게 가야 되고 특히나 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께서는 상징성이 있으시잖아요. 먼저 어느 정도 입장 발표하고서 이런 중량감 있는 분들에 대한 스텝이 밟아져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하태경 의원은 이미 자신 지역구 이제 나오겠다. 지역구를 내려놓고 수도권에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자, 한동훈이 들어오면 달라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은 정치권에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정치권에 딱 들어와서 자신의 포스트가 정해진다. 더구나 지역구가 특정 지역에 정해지는 순간 치열한 공격과 이제 민주당의 집중 견제의 대상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워낙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세 또는 윤석열의 아바타, 소통령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한 그 감정이 그대로 한동훈에게 전이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또 지금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 5천만의 언어를 구사하겠다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어필하려고 노력하는 중인 걸로 아는데 근데 그분이 쓰는 언어는 정말로 보수권의 언어, 검찰의 언어 또는 기득권의 언어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태도나 기본적인 가치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저대로는 저는 국민의힘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매우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양측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한동훈 장관이 대전에서 했던 얘기죠. 이러자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재밌어요.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이 말꼬리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한동훈 사투리를 쓰잖아요. 전 정권 검찰, 현 정권 검찰이 사실상 있다. 이런 얘기를 장관이 한다. 맞지 않죠. 그리고 장관이 한쪽 정치 세력을 강하게 대변한다. 맞지 않죠. 굉장히 심한 사투리를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사투리를 쓰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자, 어제는 박성준 대변인이 서초동 사투리 쓰고 있다고 하고 사투리 당신도 많이 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였을까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저요 청주 살아요, 살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박주민 의원이 한 장관님이야말로 이제 본인의 사투리를 쓴다고 비판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춘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청주에 살아서 저한테 사투리가 좀 나올 수도 있죠. 1년 반 내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측면에서 여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거나 해야만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는 좀 총선 출마가 검사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춘천이 나오고 청주가 나와요?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박주민 의원이 이제 한동훈 사투리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 고향이 춘천이고 내가 어릴 적 산 곳이 청주여서 말 중에 사투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 이제 유머로 연결시키는 과정 중에 나온 이제 대꾸인데요. 이게 본의 아니게 이제 반사이익을 얻는 부분이 한동훈 장관이 현대고 나오고 서울법대 나와서 서울 토박이인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그 부모의 고향, 그러니까 지역과도 연고가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어필이 되면서 이게 법무장관 그리고 또 서울 지역구를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옵션에서 더 나아가서 전국구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까지도 지금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두 지역이 벌써 나왔어요. 춘천, 청주.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무슨 말을 하면 이제 그걸 이제 출마와 연계지어서 해석하는 이제 해석 가운데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는 대중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한 장관의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그 5천만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 이런 표현까지 한 것과 또 연장선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다분히 의도가 있는 발언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민주당이나 또는 다른 정당, 이제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정당, 아니 뭐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도 뭐 이 경선이라는 걸 만약에 치르게 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요. 한동훈 장관이 어디로 오느냐를 두고 혹시 내 지역 아닐까? 벌써 몇 군데 나왔잖아요. 최재형 현역 의원이 있는 종로, 거기 나오니까 최재형 의원이 여긴 아니지. 그러니까 또 이번엔 오라고 했었나요? 정청래 의원이 있는 마포을 한번 붙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뭐 용산, 권영세 의원 있는데 또 거기 여러 군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지금 지역구 얘기가 나오면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든 아니면 민주당이든. 근데 요 대결은 한번 해볼 만도 하네. 젊은 사람은 아니죠. 이미 이제 젊은 시절을 겪었던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미지가 비슷한 두 사람. 바로 뭐 송영길 전 대표는 아니에요. 송영길 전 대표와 함께 86 운동권 출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동이었나요? 이 사람 누구였습니까? 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임종석 대 한동훈. 임 전 실장은요, 본인도 아직 50대여서 이제 원로로 취급하지 말아달라. 예, 이 어필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젊은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임 전 실장이 이제 공교롭게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구 한동훈 장관이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거론되는 지역구 가운데 종로와 용산, 뭐 성동 이런 지역구가 있는데 이 지역들을 두루 검토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 야권 인사가 바로 이 임 전 실장입니다. 그런 임 전 실장이 아직 본인의 출마 의사를 내비치기 전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놓고 공개 메시지를 올렸거든요. 이 한 장관마저 김건희 여사처럼 호가호위에 빠져들게 된다면 나중에 그 평가와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사 정권을 다시 5년 연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임종석이 지금 얘기하고 나와요. 벌써. 예, 사실상 이제 윤 대통령과 영광을 같이 했던 사람이 한 장관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한 장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장관이 지금 출마를 하게 된다면 향후 대권 후보로까지도 도약할 수 있는 인물로 보고 보여지고 있지만 그렇게 검사 정권 5년이 연장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견제구를 날린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임종석 전 실장 제가 알기로는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동은 어떻게 보면 임종석의 홈그라운드일 수 있어요. 그런데 홈그라운드에 갈 건지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붙자는 건지 이것도 아직은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어쨌든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급을 키워보자는 차원에서 주요 지역구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도 그런 방면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한 장관과 맞불을 놓게 될 야권의 유력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도 지금 86 정치인이잖아요. 임종석 전 실장도 사실 뭐 본인은 영길이 형이랑 나랑 나이 차이 많이 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같은 586이라도. 근데 송영길 또는 임종석 이런 분들이 부담이 되는 민주당 젊은 정치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하면 이게 국민의힘에서의 세대교체 바람이 부니까 이게 민주당에도 불 수도 있다라는 걸 기대하는 민주당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불어오는 바람이 이 세대교체 바람을 불어와서 국민의힘의 세대교체를 실제로 이루고 그 다음에 이 바람을 절대 민주당이 못 막아서 세대교체까지 민주당의 세대교체까지 이루어진다. 네네. 그러면 저희는 땡큐 베리 마치입니다. 그래요? 땡큐도 아니고 땡큐 베리 마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우리 그 한동훈 장관의 출마에 대한 그 반작용, 우리 민주당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으로 세대 교체를 생각하는 우리 전용기 의원 같은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이미 정치권을 한번 떠난 분들, 이분들이 이제 다시 민주당으로 이제 컴백하는 것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고요. 특히 86 운동권 세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분들이 뭐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큰 역할을 한 건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민주화는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까 저분들의 어떤 시대적 소명에 대해서 이제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민주당이 다른 큰 흐름을 타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저는 뭐 임종석 의원이 전 실장이 한동훈하고 붙으면 어떤 결과를 뭐 가져올까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게 오히려 문재인 대 이제 윤석열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판이 커질 수 있다. 네, 판이 커지는데 만약에 그렇게 판이 커지면은 저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 심판을 받은 분이잖아요. 받아서 이제 정권을 이제 잃은 그런 척이고 아직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비판할 게 남아있고 심판할 게 있기 때문에 그 둘의 대결에서는 저는 이제 임종석 실장이 우위에 설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과거를 보고 계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과거의 인물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더 이상 선거 나갈 일이 없는 분이죠. 임종석과 한동훈을 얘기를 하면 더 이제 그런 대비가 될 텐데 임종석 전 의원이 처음 국회 들어온 게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그럼 지금 23년 전 다음에 뭐 나간다고 24년 만에 또 도전하는 거 17대 18대까지밖에 국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굵직한 경력이 서울시 부시장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이분하고 한동훈 장관을 비교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저 사람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한동훈 장관만이 가진 매력이 있잖아요. 뭔가 외모도 기존 정치인하고 다릅니다. 전혀 살이 찌지 않았어요. 말을 너무 잘해요. 경력 살찐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 예. 제가 어쨌든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임종석을 비교한다. 그래서 승부를 예상한다. 글쎄요. 제가 볼 땐 이미 승부 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저도 요즘에 살찌는 거 고민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런가 하면 요 얘기는 조금 여담입니다만 어제 국회에서요.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화를 내요. 그래서 이게 누구랑 싸우는 건가 봤더니 이게 뭐 여야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같은 당 위원장한테 막 화를 냈대요. 근데 평소랑 좀 달랐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왜 나만 빼고 가요? 나만 빼고. 들어보시죠. 아니 가는 것도 누구누구 짬짬이로 가시고 갔다 온 결과도 공유도 안 해주시고 이수진 의원님께서 땀나게 만드는데 일단 예산이 없었답니다. 아니 예산 좋은데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간 거냐고요. 예, 정말 우리도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위원장과 양당 간사 3사람이었습니다. 그랬고 그 예산이 교위 특위 예산이 출장 예산이 5천만 원 이내였습니다. 더 갈 수가 없는 인원 제한이. 제가 뭐 지금 위원장님한테 불만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같은 당끼리 판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인데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이제 기후특위 전체 회의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수진 의원이 출장 간 적 있냐 이렇게 직접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출장? 해외 출장을 간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김정우 위원장이 유럽 쪽에 재생에너지와 원전 정책에 대해서 확인을 하러 한 번 간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수진 의원이 도대체 왜 짬짬이로 누구만 간 거냐. 누구만 가느냐.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뭐 옆에 있는 위원들한테 위원도 가셨
있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오호. 나는 안 갔는데 왜 이렇게 짬짬이로 너희들끼리만 가느냐 이런 주장을 이제 공개 석상에서 한 겁니다. 아하. 실제로 이 김정우 위원장과 그리고 민주당의 김성완,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 그러니까 양당 간사거든요. 이렇게 해서 올해 8월에 함께 6박 8일 일정으로 유럽을 다녀왔어요. 아, 위원장이랑 간사만 갔구나. 예,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렇게 걸출한 이제 유럽 국가들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 통화를 해보면 제가 정말 궁금했다고 해요. 대체 이게 왜 나는 몰랐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발언 할 때만 해도 김정우 위원장이 간 것까지는 또 몰랐었다고 하고, 근데 왜 위원들에게 같이 나도 이제 재생에너지 궁금하고 기후에 관련한 정책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 건데 왜 이거를 같이 건의해주지 않고 그 위원장과 간사만 이렇게 붕당붕당해서 갔느냐 이런 항의를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보좌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뭐 비공식적 자리에서 항의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같은 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왜 너희만 출장 갔다 와 이렇게 항의하는 의원은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전화번호 서로 알 텐데 전화해서 그때 출장 갔어요. 아, 왜 저는 빼고 가냐고요. 다음엔 저도 같이 가요.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을 상임위 회의 시간에, 물론 코인한 건 아니지만 상임위 회의 시간에 그렇게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렇게 같은 당 사람한테 했다. 뭐 여러 가지 그걸 모르진 않았을 거고 이런 발언의 파장을 왜 이런 상황이 나왔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엔 근데 발언의 파장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분은 자기가 했을 때 이 발언이 어떻게 보이고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가 낮게 될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 게 예산에 딱 맞춰가지고 인원을 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양 당에서 간사가 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뒤로 알아봐가지고 안 됐구나 이해하면 되는데 저게 공개적으로 저렇게 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분의 행보를 보면 참 이런 일이 반복돼요. 예전에 사법농단 때 자기가 뭐 이걸 폭로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 근거가 없었고 실제 그 사건이 진행될 때 법원행정처에 판사가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수진 판사가 당시에 업무 실적이 너무 처져가지고 그래서 배제된 겁니다라고 해서 객관적 자료를 내고 증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수진 의원이 탄핵하겠다 이러면서 그걸 논란을 확대시켜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업무 능력 부족만 계속 드러났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건데. 아니야, 이건 기사로 났던 겁니다. 기사로 났던 건데, 그러니까 개인적 사감에 의해서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셨어가지고 자기의 능력에 대한 부분이 더 부각이 됐던 그런 전례가 있는데 이 발언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지금 당장의 감정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탄핵도 개인 감정에 의해서 했다라는 평가를 그때 받았었으니까 그래서 저분은 저거 자신에게 득되지 않는 거 좀 한 번, 두 번 정도 수를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발언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그 정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 얘기할 때 제가 7%포인트 오차범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뢰도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3%랍니다. 그러면 오차범위 밖에 있는 건데요.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7%포인트는 오차범위 밖이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시내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전기차 택시가 있었습니다. 택시가 내리막길을 가다가 이게 무슨 상황이었는지 갑자기 상가로 돌진을 해요. 그리고는 차에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때 택시기사가 누구였느냐? 7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급박한 순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택시 한 대가 내리막도로를 질주하더니 그대로 상가 건물로 돌진합니다. 충돌 직후 택시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이 나니까 상당히 겁을 많이 먹었지.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제 건물이고 전기선이고 불에 붙을까 봐. 운전석 문을 열고도 택시기사가 탈출에 실패한 순간 근처에서 달려온 유세림 씨가 택시기사를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유 씨는 이 과정에서 손에 화상을 입고 옷까지 불탔습니다. 저만 있다 생각하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일어설라 하다가 다시 주저앉는 거 보고 빨리 가가지고 잡아당겼어요. 또 다른 시민들도 달려들어 소화기를 뿌리며 구조를 도왔습니다. 부산에서 70대 A씨가 몰던 전기차 택시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전기차 택시에서 난 불이 상가 건물로 번져 1층 점포 두 곳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얼굴 등에 이도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구조 직후 A씨는 택시가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국가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이죠. 노소영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이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이 시작이 됐답니다. 근데 이 위자료 소송에서, 그러니까 동거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 관장 측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최 회장이 동거인한테 돈을 줬는데 얼마를 줬다? 1,000억이 넘는 돈을 썼다. 아니, 1,000억이요? 그렇습니다. 노 관장 측이 대리인을 통해서 밝힌 주장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최태원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 사실을 알았고, 즉 밝혔습니다. 이 밝힌 후에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을 넘게 쓴 것으로 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와. 그리고 이렇게 좀 대조적인 상황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태원 회장이 이제 지출하게 된 돈이 있겠죠. 예. 그렇게 한 돈보다 훨씬 몇 배 이상 많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 포함해 쓴 돈보다 더 많다? 그렇죠. 이게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가족들에게 간 것보다 동거인에게 더 많은 돈을 쓴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그 돈이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김영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TNC 재단으로 간 것도 있고 친인척 계좌로 현금 이체되거나 카드 결제된 것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노소영 관장 측은 어쨌든 김영 씨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예. 불륜 간통으로 인해서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이득이 크다, 그런 부분이 위자료 산정에 반입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 위자료 소송 같은 거 할 때 저희들이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 위자료 나와도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 3천? 뭐 아무리 바람을 펴도 3천에서 2천만 원 정도 위자료 소송인데 지금 여기는 한 1억이죠. 그 정도 나오니까 무슨 위자료가 이렇게 많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저 동거인한테 갖다 준 돈만 1,000억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정도는 내가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재판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동거인 측 반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완전히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000억 원 얘기가 나왔는데 전혀 근거도 없다, 그리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주장도 허위 사실, 한마디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금 맞서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어떤 지금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에서도 지금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가 있느냐를 놓고 이제 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김희영 씨 측 입장을 보면 노 관장과 최 회장이 이미 십수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고 별거를 거쳐서 이혼 소송에 가게 된 것, 즉 우리 측은 어쨌든 두 사람의 이혼이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원인은 제공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도 덧붙이고 아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또 비판적 발언도 나왔는데요. 예. 여론을 왜곡해서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제3분할 소송에서 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김영 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막에 나왔네요. 30억 위자료 소송이랍니다. 30억.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소송을 그러니까 요구하는 금액이 30억인데 뭐 이 정도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재판 중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내가 왜 30억을 요구하느냐? 1,000억을 가져갔으니까. 뭐 이런 주장인데. 자, 그럼 동거인 측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아니 그게 언제 때 얘긴데 지금 이혼 소송 하신 지가 벌써 이혼 소송 맞소송이 3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위자료 청구 기간 지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주장을 또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다툼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민법상 불법행위 소송입니다.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거든요. 여기서 불법행위라는 건 이제 노 관장 측에서는 이마 불륜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맞소송을 냈으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불륜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냐. 그럼 이미 시효가 지났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게 법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또 이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게 지금까지 관계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끝나는 시점을 갖다가
언제로 봐야 되느냐. 아. 이거는 굉장히 좀 다툼이 있는 부분이에요. 끝나는 시점, 결혼 관계가? 아니, 그러니까 이 불륜 관계가, 네, 불륜 관계가 끝나는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이런 또 이제 판례도 있기도 하고, 물론 사안별로 달리 볼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불륜이죠. 그렇습니다.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둘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면은 그 시효가 지금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를테면 시효를 계산할 때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 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실제 소송을 봐야겠죠. 예. 이게 이제 소송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양측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더 들어봐야 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죠. 노소영 관장이 3년 전에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사랑. 내가 우리 엄마를 사랑하는데 엄마가 살았을 때까지만 사랑할 거야. 이거를 사랑이라고 보통 안 하죠. 남녀 간의 사랑도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있는 거죠. 사랑이 내가 언제까지, 내가 8월까지만 사랑할 거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겠죠. 오히려 쾌락의 감정이겠죠. 그러면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영원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워낙 그 위자료가 크다 보니까 물론 이 재벌의 이혼 소송이기 때문에 금액이 일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도 있는데 위자료가 30억. 야, 이런 소송 사실 쉽지 않은 소송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위자료를 물 것인가, 그리고 액수가 얼마가 될 것인가, 그 두 가지인데요. 위자료를 물 것인가에 대해서 양쪽의 주장은 지금 노관장 쪽에서는 당연히 불리다라는 입장이고 지금 그 김희영 씨 입장에서는 아니다. 내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 나랑 만날 때는 이미 혼인이 파탄 나 있었다. 예. 나는 이 혼인이 파탄에 책임이 없다라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이 먼저 가려져야겠죠. 다만 이제 그걸 가린 데 있어서 앞서 지금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이제 위자료 1억이 나온 부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혼인 판단에 최태원 회장의 책임이 있다고 본 부분이니까 예. 그거를 고려를 해야겠고요. 지난번에 1억 위자료는 이제 최태원 회장한테 나온 거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동거인 김영 씨를 상대로 한 이른바 이제 그 상간자 소송인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위자료를 물질을 가려야 되고 그 다음에 물게 되면 액수가 얼마가 될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제가 이건 한 2년 전이니까 이제 판결문 10개 넘게 분석을 해서 제가 기사를 쓴 게 있었어요. 그때, 예. 네, 그런데 굉장히 짰어요. 생각보다. 이게 이혼 소송에서 이 상간자 소송에서 그 물려지는 액수가 1,300에서 1,500 정도가 평균이었어요. 1,3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에서 1,500만 원이 일반인들 위자료 소송, 그러니까 상간녀를 상대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기사의 제목을 불륜의 대가가 이렇다라고, 물론 이제 이 사건에서 그걸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쓴 적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그 위자료가 대폭 상향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판결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위자료 수준이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조금 낮은 상황이라서 지금 30억이라는 액수에 대해서는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이게 나올까 굉장히 회의적인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1,000억까지 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비싸하니까. 그러니까요. 노관장 측에서는 그것 때문에 지금 위자료 현실 때문에 그 어제 그 문제가 됐던 1,000억 주장까지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 이 여성이 상간녀인지 아닌지, 이 불륜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아닌지, 불륜인지 아닌지조차도 법원에서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구 선수 황의조 선수인데요. 어제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형수가 등장해서 그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여성, 피해 여성은 다른 여성이에요. 형수가 아니에요. 피해 여성이 이 동영상을 촬영한 시점과 동의 여부를 두고 여러 지금 서로 주장이 다른데 피해자가 했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과 함께 보실 텐데 어떤 주장입니까? 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불법 촬영이냐 아니냐이고 이것이 합의하에 이루어졌냐 아니냐로 지금 양측이 맞서고 있는데요. 예. 피해 여성 측에서 황의조 선수와의 통화 내용 그리고 문자를 지금 공개를 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피해 여성의 그 대화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이 피해자가 따졌다는 거예요. 따졌다. 나 싫다고 얘기를 했고 지워달라고 하지 않았어 라고 했더니 황의조 선수는 기억나는데 이런 일이 생길진 몰랐다. 그리고 피해 여성이 또 따져 묻습니다. 불법적인 행동한 거 인정해야 돼 라고 하니까
이 황희조 씨가 유포를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이 결을 잘 보면 예? 초점이 좀 다르죠. 아. 한쪽은 불법적 행동이다 계속 주장하면서 아마 촬영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예? 황희조 씨는 유포는 최대한 막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도난당한 거다. 약간 피해가는 듯한 이건 좀 예.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희조 선수가 다시 문자를 보낸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요. 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불법 촬영은 아니지만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 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언제 통화가 녹음된 건지 모르지만 사건이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진 다음에 서로의 책임을 얘기할 때 둘이 이제 얘기할 때의 내용이에요. 자, 그 여성의 주장에 들어있는 첫 번째 그래픽부터 다시 좀 볼까요? 내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지워달라고 했잖아. 내가 그리고 싫다고 했었잖아.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희조가 이때는 기억나. 그러니까 여성이 분명히 싫다고 했다는 거는 이 대화를 통해서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황희조는 내가 도난당했다니까.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또 이제 이렇게 앞에 한 자락 걸어요. 내가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갖고 있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잘못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법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는 걸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요 맥락. 불법 촬영했는지 안 했는지를 두고.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여성 측의 대리인 얘기를 좀 들어보죠. 피해 여성.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8시 27분에 다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니까 피해가 안 가게 정말 노력할게. 여러분 이거 안 이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이상하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서로 주장이 다르면 그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그건 불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20분 지나서 이걸 잘 읽어보고 이제 피해자 측 주장이에요. 이걸 읽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뭐라도 남겨놓아야 될 것 같아 해서 20몇 분이나 지나서 황희조가 올린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법률적 조언을 그 안에 받은 것이 아니냐. 아하. 그런 의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대리인 입장에서는 앞의 대화하고 이제 맥락이 다르다는 거죠. 앞의 대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여달라고 했고 어찌됐든 지워달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는 황희조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그거 맞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메시지까지 나왔는데 한참 있다가 전화한 내용이 이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본인 주장을 이제 거기다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지금 이 대화에서 가장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촬영 부분입니다. 실제 법원에서도 불법 촬영만으로 실형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니라고 분명히 단도리를 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뒤에 내용도 그러니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것을 도난당한 것은 내 부주의. 부주의라는 것은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순전히 영상 유출의 그 어떤 사고인 거지 내가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단도리를 치는 내용으로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게 저 대리인의 뭐 의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미리 못 박아두려고 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 영상은 형수가 또 유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어제 그 전해드렸으니까 자, 이런 얘기 더 들어가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법적이니까 자, 그럼 촬영을 했을 때 이 휴대전화를 어디다 놓고 촬영을 했느냐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에 또 이제 논란이 돼요. 이걸 가지고도 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황희조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불법 촬영이 아니다. 상대 여성도 촬영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어허.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정황을 지금 자꾸 설명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를 굉장히 잘 보이는 곳에 놨고 상대 여성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촬영물을 또 같이 보게 됐다. 같이 봤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삭제했다, 같이 봤다 이런 게 반복되었다라는 것도 주장을 하면서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 불법 촬영 아니고 여성도 이걸 찍고 있는 것을 알았고 합의하에 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 측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아니 그러면 피해자가 휴대전화 어디 있냐 늘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항상 촬영 중인지 예의주시해야 되고 어쩌다가 휴대전화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뒀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런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짧게 제가 정리만 해드리죠. 형수가 어제 등장을 했는데 또 황희조 선수 측은 형수에 대해서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습니다. 이 또 유포를 한 형수에 대해서는 황의조 선수는 황의조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습니다. 이걸 누가 가져갔는데 누가 유포했는데에 대해서는 글쎄 여기까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거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을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